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여는 글, 우주의 비밀. 나는 2006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심리치료사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것은 정신병원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치료를 도운 어느 심리치료사의 이야기였다.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도 하와이 고유의 독특한 치료법만으로 치료에 성공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는 2년간의 수색 작업 끝에 간신히 그를 찾아냈다. 그의 치료법을 배워쓰기 시작한 기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인터넷 토론 게시판들을 도배하며 이메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수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사를 전달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눈을 의심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하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궁금한 마음만은 모두 한결같은 듯했다. 이 책은 그런 모두의 바람과 오랜 탐구의 결과물이다. 이제부터 내가 밝힐 내용은 앞서 출간된 나의 책 돈을 유혹하라의 5단계에 익숙한 독자에게도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큰 노력 없이 큰 성과들을 거두었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룬 몇 가지 성과를 소개한다. 내 오디오 프로그램 괴짜 마케팅의 힘의 출치는 10년 동안 활로를 찾다가 포기하려는 순간에 극적으로 실현되었다. 나는 땡전 한 푼 없는 노숙자에서 가난뱅이를 거쳐 무명의 작가로 다시 베스트셀러 작가로 재기했다. 게다가 결국 인터넷 마케팅 업계의 거목이 되었다. 어떻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BMW 스포츠카에 대한 내 열망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게 안겨주었다. 그 덕에 나는 하루 만에 22,500달러, 1년 동안 25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나는 이혼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텍사스의 시골 부지를 사서 이주하고 싶었다. 그 바람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단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야 40kg 감량에 성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나를 베스트셀러 작가의 길로 인도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나 순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히트를 친 영화 시크릿에 내가 출연하게 된 데는 어떤 간청이나 청탁, 의도나 지시도 작용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2006년 11월 레리킹 쇼에 첫 출연한 이래 2007년 3월에 다시 출연한 것은 모두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할리우드 거물들로부터 괴짜 마케팅의 힘을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와 텔레비전 쇼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여러 제의와 협상 중에 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왜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한때 노숙자였던 나는 현재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터넷 스타이자 백만장자로 불리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일궈냈을까? 그렇다. 나는 내 꿈을 따랐다. 그렇다. 나는 행동을 취했다. 그렇다. 나는 꾸준히 노력했다. 하지만 꿈을 쫓아서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다른 걸까?
위의 목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직접 일구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마지못해 한 일도 있었지만 내 뒤에는 언제나 신성의 계획이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2006년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나는 신비로운 하와이 심리치료사와 그의 치료법을 접한 뒤로 터득한 바가 있어 성취를 넘어서라는 강좌를 열었다. 당시 나는 참석자들에게 뭔가를 실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라고 말했다. 긍정이니 시각화니, 의도, 신체 지각요법, 최종 목적 감지하기, 글쓰기, 감정 해방요법, 녹음법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나는 그 방법들이 언제나 예외 없이 통하더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물었다.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방법들에는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로 든 것들은 여러분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알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들을 내던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한대를 믿는 순간 진짜 기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그 모든 헛개비들 뒤에, 마음의 간사한 제잘거림 뒤에 이른바 신성과 함께 존재한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인생에는 최소한의 3단계가 있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창조자가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신성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 최종 단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다. 오늘 나는 내 최면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할 후보자 한 명을 면접했다. 목표를 설정하도록 가르치는 그는 팔린 책만 수백만 권에 이르는 책을 10여 권이나 썼다고 했다. 그의 철학의 대부분은 뭔가를 성취하도록 이끄는 강렬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전략이 부족했다. 나는 그에게 목표 달성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목표를 설정할 동기 자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떤 제안을 하겠냐고 물었다. 만약 그걸 알 수 있다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겠죠? 그가 말했다. 그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못하면 목표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게 걸림돌이다. 대다수의 자기 개발서나 목표 설정 프로그램들이 이 대목에서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뭔가를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껄끄러운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동기가 없는 사람은 포기가 빠르다. 새해 첫날에 굳은 결심을 작심삼일로 끝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처음에 의도는 좋으나 그 욕망을 뒷받침할 만한 좀 더 심오한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하와이식 요법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도사린 장벽들을 허물고 건강이든 재산이든 행복이든 뭐든지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비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마음속 탐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여행의 테마는 의식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인용한 말로 요약된다. 우주는 무가 겨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책의 요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제로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기억도, 고정관념도, 믿음도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무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을 때 당신은 태어났다. 그 제로 상태에서 당신은 믿음과 고정관념, 기억, 생각, 말, 행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다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존재의 시작이다. 당신이 매 순간 경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내가 뜻하지 않은 성공을 체험했듯이 당신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독특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마법처럼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 절대자와 만난 내 영적인 우주여행은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나는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한 성공을 손에 넣었고 새로운 비법들을 터득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거의 매일을 경외감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갖고 있다고. 종교인이나 철학자, 심리치료사, 작가와 연사들, 기업가들을 비롯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사고방식의 틀로 세계를 인식한다. 이 책은 그 모든 렌즈들을 해체하는 새로운 렌즈의 사용법을 제시할 것이며 여기서 건네는 새 렌즈로 갈아 끼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제로 상태의 무한지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른바 호오포노포노라는 현대 하와이식 치료법을 최초로 밝히는 책이자 조 바이텔이라는 한 인간의 체험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내게 경이로운 치료법을 가르쳐준 심리치료사의 축복에 의해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 책은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의 렌즈를 통해 쓰인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이 배워 사용하게 될 말,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말, 지금 내가 우리 모두와 신성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표를 끊고 자리에 앉으시길. 각자의 영혼으로 가는 열차가 이제 막 출발했다.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꼭 붙들고서 경이로운 이 여행에 모두 동참하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모험 속으로 2004년 8월 전국 최면술사 연합회의 연례회에 참석한 나는 부스에서 강의를 하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좋았고 행사장에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유대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생일대의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나와 같은 부스에서 일을 하던 마크 라이언은 최면술사였다. 그는 활짝 열린 마음의 소유자로 호기심 많고 논리정연하며 인생과 인생의 모든 미스터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보유한 친구였다. 우리의 대화는 밀턴 에릭슨 같은 심리치료 분야의 영웅에서부터 무명의 주술사들을 넘나들며 몇 시간이고 이어졌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마크가 느닷없이 던진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도 고친다는 심리치료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영적 치유자나 원거리 치료자는 들어봤지만 마크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았다. 그 사람은 미치광이 범죄자들로 오글거리는 병원을 통째로 고쳤다는군. 신기한 건 환자를 단 한 명도 진찰하지 않았다는 거야. 뭘 어떻게 했는데? 호포노포노라는 하와이식 치유법을 썼다고 들었어. 뭐? 나는 마크에게 거듭 그 용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마크 역시 그 치료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 내가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낀 건 사실이었으나 그다지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떠도는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마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 자신을 찾아서 여행을 한 지 16년째 되던 해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에 갔을 때였지.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가 내게 건네준 소책자를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네. 파란 잉크로 쓰인 그 글들은 하와이 심리치료사와 그의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었어. 나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네. 그 심리치료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의 치료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치유된 것만은 확실한 듯 했어. 그 글은 지금 어디 있나? 나는 당장 그 글을 읽고 싶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지만 그걸 자네에게 말해주라는 소리가 들렸어. 자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나도 자네만큼 그것에 매료되었었거든. 나 역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 후로 나는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해 하와이 심리치료사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다. 하지만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고친다는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는 도통 찾을 수 없었다. 간혹 눈앞에 없는 환자를 고친다는 원거리 치료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었지만 내가 찾는 심리치료사의 방법은 그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호호포노포노의 정확한 철자조차 모르는 상태로 온라인 검색을 되풀이하던 나는 결국 손을 놓고 말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005년 연례회에서 만난 마크가 다시 그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에 관해서 뭐 찾아낸 거라도 있나? 그의 이름이 뭔지, 그 용어의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네. 난 찾아낸 게 전혀 없어. 내 대답에 마크는 곧바로 내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는 컴퓨터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능숙한 친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호호포노포노의 유일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냈다. 그곳의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비로소 우리가 찾던 것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호호포노포노의 정의는 이랬다. 호호포노포노는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일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둘러봤다. 이런 말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호호포노포노는 바로 잡다 혹은 오류를 수정하다를 뜻한다. 고대 하와이인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호호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흥미롭긴 했지만 여전히 아리송한 말들 뿐이었다. 사이트를 구석구석 뒤지던 나는 현대식으로 개선된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크와 나의 호기심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노트북을 말삼아 타고 미지의 땅, 미개척지로 들어갔다. 해답을 찾아 열렬히 자판을 두들기며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몇 가지 기사를 발견했다. 호호포노포노,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 이하레아 칼라 휴렘 박사.
심리치료사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문제 해결 방법과 치유법은 문제의 원인이 치료사가 아니라 환자의 내부에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둔다. 그렇기에 치료사들은 환자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에 치료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심리치료사들은 문제가 된 상황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환자가 아닌 치료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들은 이 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책임 역시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뜻한다. 참회와 용서의 과정인 현대 호오포노포노 요법을 사용하면 심리치료사들은 그릇된 생각들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환자의 내부를 완전한 사랑의 생각들로 채워 변화시킬 수 있다. 신시아의 눈가가 눈물로 촉촉해졌다. 꽉 담은 입술 양쪽 끝이 움푹 팼다. 내 아들이 걱정되어 신시아가 가벼운 한숨을 토해냈다. 그 애가 다시 마약을 시작했거든요. 그녀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나는 그녀의 문제를 현실로 만든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와 그들의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사랑으로 대체되면 환자와 환자의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 생각 역시 바뀐다. 심리치료사들은 현대 호오포노포노 치료를 통해 그릇된 생각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근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녀의 눈가가 말랐다. 꽉 다물었던 입도 풀어졌다. 입가에 미소가 감돌고 얼굴의 안도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나 역시 그 이유를 모른다. 정말이다. 인생은 미스터리다. 단지 사랑만이 모든 걸 알 뿐이다. 뭐가 더 필요할까? 그저 모든 축복의 원천인 사랑에 감사할 밖에. 심리치료사가 호오포노포노 치유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밟아야 할 단계는 주체성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근원과 연결하는 일이다. 그 근원은 흔히 사랑 혹은 신이라는 말로 불린다. 근원과 접속한 뒤 문제를 일으키는 내부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사랑에게 호소한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이런 호소의 과정은 심리치료사가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과정이다. 나와 내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심리치료사가 참회하고 용서를 빈 데 대한 반응으로 사랑은 그릇된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영적인 교정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랑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와 두려움, 화, 비난 혹은 혼란을 야기했던 그릇된 감정들을 중화한다. 그 다음 단계로 중화된 에너지들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면 마음이 텅 비면서 진정한 자유의 상태로 남겨지고 텅 빈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진다. 그 결과는 뭘까? 심리치료사가 사랑으로 새롭게 재충전되고 나면 환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는다. 절망이 있었던 환자의 내면에 사랑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환자의 영혼을 장악했던 어둠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빛으로 대체된다. 호오포노포노 훈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매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재충전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참석자들은 내부의 생각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상의 마찰을 일으키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그릇된 생각들은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 조상들, 친구들, 이웃, 조력자들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25단계가 넘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운다. 이 훈련의 밑바탕에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책임이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며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사랑의 기적이 반복되면서 현대 호오포노포노는 진가를 발휘한다. 내 삶과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물질적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다. 2. 내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 병든 생각이 신체의 질병을 유발한다. 3. 내 생각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생각이 사랑이 넘치는 물질적 현실을 창조한다. 4. 지금 존재하는 물질, 우주의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5. 병든 현실을 유발하는 병든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6.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한다. 마크와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두 명의 저자 중 누가 우리가 찾는 심리치료사인지 궁금해졌다. 찰스 브라운일까? 휴렌 박사일까? 또 여기에 언급된 모르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호오포노포노는 대체 뭘까? 우리는 궁금증이 풀리길 바라며 기사들을 몇 권 더 읽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힌트가 되는 말들을 발견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본다. 문제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생된 것뿐이다. 우리는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달리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호기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납득이 잘 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이 재생된 것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 저자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 호모라고 하는 심리치료 요법이 심리치료사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어떻게 돕는다는 걸까? 이 심리치료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찾았다. 데럴 시포드라는 기자가 호오포노포노의 창시자를 만나고 쓴 기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카우나, 나파아우, 모르나, 날라마쿠 시메오나였는데 여기서 카우나는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다. 기사에 따르면 모르나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을 통해 신성한 창조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그 창조자가 확장된 존재들이라고 그 기자는 쓰고 있었다. 당시 나와 마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르나는 기도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기도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지만 곧 다른 목적을 갖게 됐다. 그 심리치료사를 찾아 치유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더 알고 싶다는 열망과 이 주술치료사를 만나야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강해졌다. 마크와 나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탐험을 계속했다. 기사들과 웹사이트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가 찾는 그 심리치료사는 이하레아카라 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조차 난감한 데다 웹사이트에는 그의 연락처도 없어서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막막했다.
유명한 사이트에서 인물 검색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혹시 이 신비로운 심리치료사가 허구의 인물은 아닐까? 혹은 은퇴를 했거나 사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는 노트북을 끄고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별난 심리치료사.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기에 사람을 보지도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날조된 이야기가 아닐까? 20여 년을 자아실현에 매달려온 나로서는 당연한 호기심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남다른 호기심으로 논쟁의 대가와 7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고 자기 개발 분야의 거장들을 비롯해 현자, 작가, 연사, 신비주의자, 유심론자 등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시도 떨쳐지지 않는 그 심리치료사는 그때까지 내가 써온 많은 책들과도 다양한 인터뷰했던 사람들과도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다. 말하자면 그는 내 인생에 있어 일종의 대사건이었다. 나는 다시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사립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마침내 한 가닥의 실마리가 보였다. 한 웹사이트에서 협력자로 올라와 있는 휴렌 박사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전화번호는 없었지만 이메일로 그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는 방법치고는 다소 이상했지만 그의 방문을 처음 두드리는 방법으로는 최선인 듯했다. 처음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느낀 흥분은 말로 다 못할 정도다. 나는 그의 답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뭐라고 할까? 뭔가 깨달음을 줄까? 그가 이메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줄까?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며 기다린 끝에 다음 날 드디어 그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조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은 보통 인터넷이나 팩스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받게 되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상담 내용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거리나 걱정거리를 설명하시면 되죠.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에 들어가 명상을 통해 신성에게 지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의뢰자분과 소통을 합니다. 오늘 밖에서 점심을 먹는데 하와이의 어느 법률가께서 제게 팩스를 보내 그것을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명상을 통해 신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당신께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하레아카라 휴렌. 이상한 메일이었다. 신성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에 대해서나 그의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일렀다. 더 알아야만 했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보내 상담을 의뢰했다. 비용은 $150였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기적의 심리학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150쯤이야. 그에게 물어볼 내용에 대해 생각해봤다. 나는 인생을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 책도 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과 차, 가정, 배우자, 건강과 행복을 손에 넣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몸무게 40kg 감량에 성공해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 6, 7kg 정도를 더 빼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체중 감량 문제를 휴렌 박사와 의논하기로 했다. 이메일을 보낸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조, 답장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더군요.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씀해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을 찾아가세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몸을 하인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 바라보세요. 아이에게 하듯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거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목이 마른 걸지도 모르니까요. 블루 솔라 워터를 마시면 무의식 속에서 되풀이 되며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몸이 순응하고 자신을 신에게 맡기도록 만들죠. 우선 파란 유리병을 하나 구하세요. 거기에 수돗물을 채운 다음 입구를 코르크막에나 셀로판지로 봉하십시오. 그것을 햇빛이나 백열등 밑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가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요리나 빨래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뭐든 가능하죠. 커피나 핫초코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에서 우아한 소박함이 느껴지네요. 독보적인 재능이죠.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동료 여행자로서 다시 조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평화, 이아레아 카라. 나는 그의 메시지가 주는 평화로움을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됐다. 이게 그의 상담 방식일까? 그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고쳤을까?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게 아닐까? 체중 감량에 대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과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일까? 당신은 괜찮아요 라는 말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답장을 보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의 답장은 이러했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그건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네트에서 예전에 비통한 사연이라고 표현했던 그의 시 구절과도 일맥상통하죠.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나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내달라고 신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을 최초의 제로 상태, 즉 공해 상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신성이 나를 창조할 당시에 바로 그 상태, 신성한 자아가 됩니다. 내 무의식은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초월해서 무한해집니다. 기억이 지시를 내릴 때는 시간과 장소, 골칫거리들, 불확실성, 혼돈, 생각, 대처, 관리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억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신성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명료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계 없이는 영감도 없으며 영감이 없으면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언제나 내 무의식 속에서 인식, 생각, 반응으로 되풀이되는 기억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로 상태에서는 신성이 내 무의식과 의식세계를 영감으로 가득 채워 내 영혼은 신성이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성과 함께하면 내 무의식 속에서 기억들이 변화되고 이것은 다시 모든 이들의 무의식 속 기억들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광물과 동물, 식물 등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존재의 형태의 존재들이 변화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나의 평화, 이하레아 카라.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다. 답장을 쓰면서 나는 혹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을 책으로 펴낼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자신의 비결을 털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치유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에게 이메일을 띄우고 기다리니 이런 답장이 왔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타인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기억을 축적하고 그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기억들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미 만들어진 예전의 비통한 사연에 젖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 기억들은 사람들이나 장소,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아를 재충전해서 신성에서 비롯한 지혜의 자유로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의 리듬을 재구축했을 때 제로의 문이 열리고 영혼은 영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까지 호오포노포노를 수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그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오포노포노를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몸소 체험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전의 비통한 사연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 모든 것들 역시 좋아질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우선 그들 자신을 해방시킨 뒤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나의 평화, 이하레아 카라. 나는 다시 이메일을 보내며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다행히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며칠 뒤 금요일에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 어찌나 흥분이 되던지 친구 마크 라이언에게 편지를 보내 이 소식을 알렸다. 마침내 내가 그 베일에 쌓인 하와이 주술사와 연락이 닿아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마크 역시 나 못지않게 흥분했다. 마크와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짐작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대화. 2005년 10월 21일 나는 마침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했다. 그의 본명은 이하레아 카라 휴렌 박사였다. 그는 자신을 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와 나의 통화 시간은 1시간가량 걸렸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심리치료사로서의 자신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못해 아예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그곳은 거주지로도 일터로도 방문할 곳으로도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 휴렌 박사, 아니 이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단지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수갑을 찾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도록 허용이 됐죠. 독한 약을 먹었던 사람들도 복용하는 약이 줄어들었고요. 통제 없이 절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근과 이직이 사라졌죠. 마지막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필요한 인원보다 직원들이 남아돌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내가 그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화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휴렌 박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내가 온 세상의 창조자란 것이다.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인생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모두 내 인생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나 대통령, 경제 상황 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 역시 그에 대한 치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내 안에 투영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에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휴렌 박사로부터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수용하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힘들었다. 책임지는 일보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다. 그에게 치유, 즉 호오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내 인생을 치유해야 하듯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면 그가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부터 치유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휴렌 박사에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물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그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뜻이었다.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또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 자신을 개선하면 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신성에게 기대어 그것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언제나 통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나아가는 이 치유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다. 호오포노포노의 효시는 하와이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듯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도록 유도해서 치유를 도와주는 중재자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호오포노포노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 없다.
치유의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흥미로웠다. 나는 점차 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휴렌 박사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책을 써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르 노레 트렌더스의 사용자 환상을 읽어보라고 권할 뿐이었다. 책벌레인 나는 곧장 인터넷으로 그 책을 주문해 책이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탐독해 나갔다. 우리의 의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그 책의 논지였다. 노레 트렌더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매 초마다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기껏해야 초당 40비트 정도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비트의 정보는 실제로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의식적인 경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휴렌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전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믿음이다. 휴렌 박사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정화할 때 비로소 세상은 깨끗해진다. 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든 것들은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 아마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외부 세상은 내 삶의 그림자라는 융학파의 주장과 흡사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휴렌 박사는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그에게 외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다. 신성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신이란 하느님, 인생, 우주 등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든 총체적이고 고차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엄청난 대화였다. 휴렌 박사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내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대화 내내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른이 다 된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현자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치광이로 비칠 게 틀림없었다. 처음에는 휴렌 박사와 통화를 하게 됐다는 사실에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지만 갈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한편으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를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처럼 이른바 가망 없는 환자를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치료했다는 그의 경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휴렌 박사가 곧 개최할 세미나에 대해 물었다. 내가 거기서 얻을 게 있을까요? 무엇을 얻든 얻어야 할 걸 얻게 될 겁니다. 무엇을 얻든 얻어야 할 것을 얻는다니. 나는 그의 말이 70년대 자기계발서에서나 나오는 구태의연한 말투로만 들렸다. 세미나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계속 정화를 하고 그곳에는 올 준비가 된 사람들만 옵니다. 30명에서 50명쯤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전화를 끊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이메일 끝인사에 뭔가 특별한 뜻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평화는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를 뜻합니다. 지금의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의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휴렌 박사와의 첫 통화 이후 내 궁금증은 더욱 부풀어갔다. 내가 몇 주 후에 열릴 세미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사는 그 강좌를 꼭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은 계속 정화를 하기 때문에 오직 올 만한 사람만이 강의에 온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가 원하는 건 북적대는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마음들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보다 큰 존재, 큰 힘을 뜻하는 신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 신성이 조율을 한다고 믿고 있었다. 마크 라이언에게 강의에 참석할 의사를 묻자 그는 흔쾌히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몇 가지를 조사했다. 이 심리치료사가 쓰는 방법이 널리 알려진 하와이 치료법인 후나, 하와이 말로 숨겨진 것 또는 비밀 지식으로 뜻으로 사랑과 접속, 화합, 평화를 중시하는 사상,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후나는 사업가에서 작가로 변신한 맥스 프리덤 롱이 하와이식 심령수를 변형해서 창안한 것이었다. 나는 자신의 비법을 담아낸 롱의 책을 구해 읽어보았다. 흥미로운 책이었지만 내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심리치료사와는 무관해 보였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휴렌 박사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만 갔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그 치료사와 대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세미나가 열리기 며칠 전 나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마크를 먼저 만났다. 드디어 세미나 당일 아침이 밝았다. 아침을 먹으며 심오한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우리 둘의 마음은 이미 세미나장에 가 있었다. 행사장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3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연신 까치발을 하고 사람들 머리 너머로 베일에 쌓인 심리치료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문 앞에 당도했을 때 휴렌 박사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알로하, 조셉.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말투는 나긋나긋했지만 카리스마와 권위가 풍겼다. 편안한 면바지 차림의 박사는 운동화를 신고 셔츠 위에 양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알로하 마크. 마크에게도 인사를 건넨 휴렌 박사는 우리에게 비행기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고 우리는 텍사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비행기 여행을 화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이 남자가 금세 좋아졌다. 어딘가 모르게 흐르는 차분한 자신감과 할아버지 같은 분위기가 나와 잘 통할 것만 같았다. 휴렌 박사는 정시에 강의를 시작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나를 지목했다. 조셉, 컴퓨터에서 뭔가를 삭제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죠? 모르겠는데요. 내 대답에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지우면 그것이 어디로 가죠? 그가 청중을 향해 다시 한번 물었다. 휴지통이요. 누군가 소리쳤다.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컴퓨터 안에 남아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들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강의는 흥미진진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왜 기억들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단 말인가?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쉼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을 겁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정화입니다. 휴렌 박사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성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인지를 설명했다. 기억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는 한계 또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신성만 존재할 뿐. 신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어쩌다가 무한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기억이라 불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삶을 보낸다.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종종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내 안에서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공유된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정화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화 방법을 전해주었다. 그중 휴렌 박사가 가장 많이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나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간단하다. 4가지 말을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 때 머릿속에 노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화는 이루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휴렌 박사는 강의 중에 다시 한번 나를 지목하고 물었다. 조셉,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감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스스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신이 그를 도우려고 준 시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나는 말없이 그의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어떤 사건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역시 모릅니다. 휴렌 박사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모조리 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이고 어떤 것이 영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화를 함으로써 무한대 제로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하는데 그 시야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다고 휴렌 박사는 말했다. 처음에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이 클렉스턴의 비틀린 마음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 책에 소개된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뇌의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중 벤자민 리벳이라는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실시한 실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전도 기계를 설치하고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두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며 의식적인 인지 단계는 그 다음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클렉스턴은 움직이려는 의지는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 5분의 1초 먼저 일어나지만 두뇌상의 파동은 그 의지보다 3분의 1초 앞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는 벤자민 리벳의 말을 소개했다. 윌리엄 어비는 그에 져서 욕망에 관하여에서 이런 실험들은 우리의 선택이 의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실험들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벤자민 리벳 역시 그의 책 마음의 시간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당신이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충동 역시 의식적으로는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집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 책은 흥미로워 보이는군. 이걸 사야겠어. 라는 의식적인 마음이 따라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갑을 열라고 쿡쿡 찌르는 그 최초의 신호를 결코 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클렉스턴이 이렇게 말한다. 의지는 의식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계획이 탄생하지도 않는다. 의지는 예감이며 의식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 깜빡거리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분명한 의지란 기껏해야 분명한 예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골치가 아파왔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내 책 돈을 유혹하라에서 의지의 힘을 강조했었고 영화 시크릿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바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의지가 내 선택권 밖에 있다는 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미 두뇌에서 일어난 충동이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니. 그렇다면 무엇이 혹은 누가 내 두뇌에 그 의지를 보냈을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내 질문에 휴렌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다. 글쎄요, 답이 뭘까요? 의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살을 빼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40여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살을 뺀 걸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신호에 반응해서 살을 뺀 걸까? 그것은 영감이었나? 기억이었나? 나는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제로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의지에 대한 필요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중에 대한 걱정은 단지 기억이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기억들이 제로의 자질을 차지하는 겁니다. 제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중에 대한 걱정 뒤에 도사린 기억들을 신성히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이 경험을 지배합니다. 신성으로부터 나온 영감과 무의식 속에 축적된 기억. 전자는 새로운 것이고 후자는 묵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로는 당신과 신성이 거하는 곳이자 부와 건강과 평화라는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나의 평화, 이아레아 카라. 휴렌 박사는 의지의 뒤편에 숨겨진 근원,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기억이나 영감을 경험한다. 체중에 대한 걱정은 기억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일뿐이었다. 그것을 정화한다면 신성이 영감과 함께 흐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거의 전 생애에 걸쳐 내게 비만의 족쇄를 채웠던 과식의 욕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솟아난다. 내가 그것을 정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그것이 계속 표면으로 떠오르는 동안 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과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절대 유쾌한 일은 못 된다. 물론 그런 충동에 대해 안 돼! 라고 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적절한 때에 충동을 제어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 대신 기억을 정화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과식의 욕구는 더 이상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간단히 말해 의지는 영감에 비하면 마치 헝겊인형처럼 무기력하다. 뭔가를 하려고 결심할수록 나는 현실과 계속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영감의 나를 내맡기자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의지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탐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셨나요? 아니면 저절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던가요? 영화 시크릿의 제작자 겸 프로듀서인 론다 번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나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그녀가 제작한 영화의 예고편은 이메일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알려주면서 시크릿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성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언젠가 그녀는 내게 영화 예고편에 대한 아이디어가 벼랑간 단 몇 초 만에 떠올랐고 고작 10분 만에 그것을 완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분명 그녀는 어떤 영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 역사상 길이 남을 영화 예고편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오로지 영감에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의지에 관한 내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을까 싶었다. 의지가 변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오른 후에 그것을 의지라 부르는가.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물었다. 론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린 채 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내부에서 해답을 찾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 아이디어가 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한 건 나죠. 내가 그것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녀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아이디어가 그녀에게 떠올랐다는 것은 그것이 그녀에게 영감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었다. 그 영화가 보유한 강력한 매력과 높은 완성도, 뛰어난 마케팅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신성의 작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론다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영감으로 다가왔다. 시크릿은 개봉하고 몇 개월 만에 역사적인 관객 동원수를 기록하며 소문이 자자해졌다. 론다는 영화의 모든 출연진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이제 이 영화는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글로 들어오는 기회들을 붙잡는 일만 남아있었다. 영화와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레리킹조에서 영화 속의 아이디어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힘을 실어줬다.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리 큰 의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냥 수용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적은 일어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영감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론다는 그 영화를 만들라는 충동을 억누르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다. 이른바 자유의지의 발동이라는 명목하에 말이다. 어떤 것을 하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영감이든 기억이든 그 충동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프리 슈바르츠는 그에 져서 마음과 두뇌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 즉 선택하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것이 자유의지이며 슈바르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거부의지다. 슈바르츠는 리벳은 훗날 자유의지가 두넷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걸러내는 문지기로 작용한다는 개념을 수용했으며 그것이 야기하는 도덕성 시비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썼다. 전설적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충동이 생긴 후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유의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충동에 대해 우리가 좋아 혹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서는 그 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휴렌 박사가 내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영감이든 기억이든 모든 생각들을 계속 정화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하라고 나를 유혹하는 기억이나 습관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나의 선택 덕분이었다. 나는 내 자유 거부 의지를 발동시켜 집착에 가까운 충동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다. 과식 충동은 기억이지 영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나는 그 기억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효렌 박사는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기억을 사랑하라고 권했다. 기억이 사라지고
신성만이 남을 때까지 말이다. 사실 당시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내 앞에 색다른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